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채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 몰랐는데, 최근에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충격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이네요.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었고, 큰 문제 없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때까지는 저희 가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항상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불화가 일어났고, 나중에는 모임에 참여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형님의 행동이 제 심기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결국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저희를 이해해주지 않았네요. 형이 이해를 못 해주면 누가 우리를 이해해 줄 건데?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이 손가락 아딱하지 않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형도 형수님이랑 결혼을 했으면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면 형도 눈치껏 적당히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대접 좀 받는 게 그게 그렇게 아니 꼽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꼭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형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오늘도 형이랑 형수님 쉬는 날 아니었어? 그런데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받고 집에만 있다가 실컷 다 쉬고 어머니 집에 와서 숟가락만 뜨면서 음식들이 입맛에 안 맞는다는 불평만 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고생한 내 아내한테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준 적이 있어? 내가 얼마나 화가 치밀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아까 형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형도 똑똑히 들었지. 아침부터 음식 준비한 게 형편없다고 부모님 앞에서 숟가락을 식탁에 강하게 내리쳤잖아. 그때 아버지 표정 봤지? 얼마나 놀라셨는지 어이없어 하셨잖아. 형수님이 의사라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만 벌려 먹기만 하려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손이 사람이니까 대우받겠다는 게 뭐 잘못됐어?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몰라?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하셨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랑 제가 아침부터 힘들게 음식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딱 맞춰서 오셔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요?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몰라도 어머님한테는 고생하셨다는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불만만 늘어놓으시면서 의사라고 대접만 받으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동안 참았던 만큼 저 또한 서운한 마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주버님도 나름 불만들이 있으셨는지 좀처럼 흥분한 감정 상태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안 좋은 대화가 이어지고 말았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자 남편은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을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네요. 결국 안 좋아진 상황은 시부모님한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식사 자리를 가지는데 몇 달 동안 시댁에 찾아가지 않자 시모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는지 돌아오는 주말에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어요. 가족들끼리 등지고 사는 건 시모가 용납하지 않으셨고 서로가 최대한 좋게 해결보길 바라셨네요. 그런데 시모가 좋게 풀어가려는데 형님이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시모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형님의 사고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런저런 혜택은 전부 다 받아오셨으면 저도 대접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사 며느리 얻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저한테 이것저것 검사 받으실 때는 고마워하시더니 병원 밖을 나가시면 입 싹 닫으시는 건가요? 음식하는 거 그게 뭐 크게 어렵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동서보다 제가 더 서운한 게 많다고요. 일주일 내내 환자 돌보느라 힘들어서 좀 쉬었다가 어머님 댁에 와서 돕지 못했던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한 숟갈 뜨는 것 가지고 눈치 엄청 주고 있잖아요. 형님, 어머님한테 지금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직업이 의사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야근까지 하면서도 힘든 몸 이끌고 가족 모임 참석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아버님이랑 어머님 고가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검사 받는 거 전부 다 무상도 아니고 비용 전액 지불했는데 왜 형님이 혜택을 주신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담당 의사가 돼줬잖아. 그래서 병원에서 대우받지 않았어? 비용이야. 당연히 내 병원이 아니니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지. 의사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진 비용 정도는 형님 선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죠. 결국 이런 식으로 가족들과의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들 당황하기만 했었습니다. 서로 좋게 눈치껏 움직이면 되는 문제를 혼자서만 편하게 모든 걸 누리려는 형님의 행동을 저희 부부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차라리 신경 쓰지 않고 지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있어도 평소처럼 생활하는 게 모두의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형님의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냥 내려놓고 지내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은 편해지게 되었지만 형님이 식구로 들어온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눈에 가시 같은 행동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 터졌고 저희 모두 형님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시모가 명절이 오기 전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고 계셨는지 무작정 참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때 관리를 해주지 않아 지독한 몸살에 걸리게 되셨고 시모는 결국 명절날 누워 계셔야만 하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작년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음식을 준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워낙 손이 크셔서 명절날만큼은 음식을 정말 많이 만드시는데 안 좋은 상황인 만큼 간소하게 먹을 음식만 준비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상황 속에서 시모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고 의사인 형님은 몸살로 일어나지 못하시는 시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그냥 단순 몸살이니 며칠 알아누우면 회복하실 거라며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주방에서 화장실 가는 거 빼곤 움직이지도 못한 채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남편과 시부는 마당에 하자보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화가 점점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형님과 결혼하기 전에 아주버님은 그래도 뭐든지 함께 움직이며 나서줬었는데 형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의사 며느리 앉혀줬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대접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모와 한 얘기가 있어서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방에서 전 부치는 냄새가 거실로 풍겨지기 시작하자 형님이 출출하셨는지 주방으로 고개를 내밀며 음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음식이 만들어진 걸 확인한 뒤 주방으로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동서, 고생이 많아? 그런데 아직 점심 먹을 준비 안 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시간 맞춰서 왔을 텐데. 여보, 이리 좀 와봐. 동서가 전 부쳐놨는데 간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내 입맛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도 어떤지 와서 좀 먹어봐.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은 밖에서 힘들게 하자보수하고 있는데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세요? 나는 그냥 음식이 잘 만들어졌나 확인해 보려고 간만 본 건데 너무 눈치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 크기가 너무 작다. 저는 한 입에 가득 넣어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데 이래선 여러 번 집어 먹어야 하잖아. 좀 더 크게 붙여봐봐. 이번 명절은 상황이 별로 안 좋은 만큼 적당히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큰 병도 아니고 몸살 정도는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나이 드셔서 엄살 부리시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음식하기 싫으셔서 미리부터 몸이 안 좋다고 밑밥 깔으신 거지. 내가 봤는데 어머님 크게 아프신 것 같지도 않더구만. 형님이 의사시면 여기서 입이 찢어질 정도로 만들어 놓은 음식들 드시지 마시고요. 어머님 좀 살펴드리세요. 동서가 모르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작은 것도 일을 크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데요?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면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지금 너무 정신없거든요? 전이 좀 짠 거 같은데? 재수씨, 음식 맛이 좀 변했네. 엄마가 한 음식이 훨씬 더 맛있는데 당신이 말한 대로 전이 좀 작네. 형님과 아주버님은 입에 기름칠이 범벅이 될 정도로 양껏 드시곤 음식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으신 뒤 거실로 나가셨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그런데 몸도 안 좋으신 시모가 혼자 일하고 있는 제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식은땀을 흘리시며 주방으로 걸어오셨어요. 시모는 대충 주방 상황을 둘러보신 뒤에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보시곤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착용하셨습니다. 제가 하면 된다고 급하게 말렸지만 시모는 좋지 않은 안색을 보이시며 저까지 몸살 날 수도 있다면서 일손을 도와주시려 움직이셨네요. 그날만큼은 시모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방에 들여보내려 몸을 밀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시모를 방으로 모시고 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TV를 시청하면서 거실이 떠나갈 정도로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얘 첫째야, 네가 가서 설거지거리 좀 도와주거라. 둘째가 저 많은 걸 혼자서 하다가는 얘까지 몸살 나겠다. 어머, 어머님 언제 나오셨어요?
동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지? 몸살 정도야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다니까. 어머님, 주방에 가셔서 음식들 좀 한번 봐주세요. 제 입맛에는 별로더라고요. 확실히 동서가 음식을 준비하는 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래서 점심 식사는 제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당신 배고프지? 백가죽이 등에 붙어버렸다니까. 재수씨, 일단 대충 하고 점심부터 먹는 게 좋겠어요. 나머지는 점심 먹고 해도 되잖아요. 너희들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니? 첫째는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거리 도와주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어떻게 너희들은 둘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제발 눈치껏 움직일 수 없니?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이럴 거면 너희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내가 속 터져서 못 살겠다. 의사 며느리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거라. 내가 명절날에도 너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내야 하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언제는 집안에 의사 며느리 들어와서 집안이 산다고 좋아하시더니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가해서 어머님 댁에 온 줄 아세요? 요즘 누가 명절날 모여요? 각자 시간 보내고 여행 다니면서 푹 쉰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푹 쉬고 2번 다시 오지 말라는 거잖아.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소리 나오지 않게 해라. 버티고 서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니? 의사 며느리 두면 뭐해?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몸살인데 뭘 해줘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알아서 괜찮아지는데 이불 덮고 땀 한 번 쫙 빼시면 괜찮아진다니까요. 여보,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에 음식이 넘어가겠어? 내가 그랬잖아. 어머님 댁에 와봤자 눈치만 준다니까. 형님은 소파 옆에 있던 손가방을 들고 일어나더니 정말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안 좋은 표정으로 시모에게 힘들게 시간 내서 왔는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야 했냐고 되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시곤 형님 뒤를 따라 나갔어요. 밖에서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부와 남편이 급하게 거실로 들어와 당황하시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셨네요. 시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말아먹었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주저앉으신 시모를 방으로 모셨고 남편이 대신 주방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이 없는 명절을 보내게 되었고 가라앉은 분위기는 모두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시모는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형님 내외와 연락 없이 지내며 시댁에 왕래하는 게 오히려 속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희 집안 식구들이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명절 이후 연락 한 통 없다가 최근에 김장철이 되자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댁에서 언제 김장하냐고 물어보길래 잘 모른다고 답해 드렸어요. 그래야 김장할 때 마주치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테니 언제 김장하는지 알고 있어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렇게 형님이 전화를 끊으시곤 몇 시간 뒤에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어요. 형님이 시모와 통화를 하셨는지 김장을 언제 하는지 알려주셨다고 그때 얼굴 보자며 상당히 들떠있는 듯한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생길 건데 왜 김장 날짜를 알려주셨냐고 여쭤보니 시모는 그래도 가족인 만큼 끊을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고 김장날 보자는 말 한마디 하시곤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시모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님네 애가 시댁에 온다는 걸 미리 알게 되니 제가 오히려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시댁에 안 가면 시모 혼자 고생하실 거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만 했네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형님 내외는 시댁에 시간 맞춰 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어갈 쯤에 나타났었고 받아먹기만 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온 가족이 붙어서 김장을 겨우 끝낸 뒤에 허기진 배를 채우려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당 앞에 차량 한 대가 주차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형님과 아주버님이 밝게 웃으면서 대문을 열면서 들어오더니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김장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차 트렁크에서 김치통을 쉬지 않고 날라 김치를 버무려 정리해 놓은 곳에 쌓아 두셨네요. 그 모습을 보곤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형님이 손도 씻지 않으시곤 제 앞에 다가오시더니 버무려 놓은 김치를 하나 찢으셔서 입에 털어 넣으셨고 만족하신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형님이 아주버님께 손가락으로 지시를 내리자 아주버님은 옆에 있던 비닐 장갑을 착용하신 뒤 가지고 온 김치통에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곤 한 소리 하려 하자 시모가 남편을 말리며 그냥 놔두라는 표정을 보이셨고 주방에서 시부가 보쌈 고기를 들고 나오시자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밝은 얼굴로 시부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마당 한편에 차려놓은 음식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았네요. 저희 가족들은 허리가 찢어져라 김장을 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입이 찢어져라 보쌈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온 이유가 보쌈이 먹고 싶어서 온 것뿐이었네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곤 너무 어이가 없어 멍하니 바라보면서 눈치를 주고 있는데도 형님 내외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 차려진 음식을 입에 넣기 바빴어요. 저희는 그저 때만 되면 의사인 형님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가정부 같은 역할밖에 되지 않는 존재 같아 보였습니다. 일단 저희도 하루 종일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나갔어요. 남편과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시모가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식사가 끝이 나자 시모가 옆에 있던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네셨고 그동안 며느리로서 고생했던 게 너무 고마웠다며 금일봉을 하사하셨네요. 봉투 안을 열어보니 생각지도 못한 금액의 액수가 들어있어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시모는 애들한테 필요한 거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부부가 필요한 데 사용하라며 넉넉하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시모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 눈시울이 붉어져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형님이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그런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시던 시모가 원하니까 똑같이 금일봉을 하사하겠다며 가방에서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흰색 봉투를 건네주셨네요. 형님은 입이 만개해서는 들뜬 기분으로 봉투 안을 살펴보더니
시모를 한번 쳐다본 뒤에 봉투의 내용물을 꺼내 확인을 하셨네요. 그리고 잠시 뒤 시댁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동서한테는 두둑하게 돈을 챙겨줬으면서 왜 저한테는 이런 서류를 주시는 거죠? 의사인 네가 글씨 하나 못 읽는 거 아니면서 뭘 때물어? 거기에 적힌 그대로다. 첫째, 너는 나한테 금일봉을 줘야 하지 않겠니? 내가 그동안 넣으면 뼈 빠지게 음식해서 먹이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서 평생 동안 아픈 적 없던 몸살까지 났었으니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드라마에서 보니까 의사 며느리는 시애미한테 억소리 나는 명품들 선물해주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던데 너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사람이란 동물이 참 웃긴 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니까. 오늘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김장김치 싹 다 차에 실어놨잖아. 그리고 입이 찢어져라 보쌈 먹었으니 나도 그에 따른 보답을 받아야 되겠다. 뒷장도 있으니까 한번 보거라. 금일봉 5억을 주지 않을 시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하던 아니면 평생 인연을 끊고 살던 둘 중에 하나 고르거라. 이혼을 한다면 너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내 아들이랑 살면서 인연을 끊겠다면 2번 다시 내 눈앞에 뛰지 말거라. 그리고 당장 5억 토해내지 않는다면 실어놓은 김장김치 전부 다 다시 내려놓고 가야 할 거다. 의사면 5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인연 끊을 생각이면 거기에 사인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다.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또다시 나타난다면 그땐 각서에 적힌 내용대로 5억을 토해내야 할 거야. 그리고 큰아들 너도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네 마누라랑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라. 너희 아빠랑 벌써 대화 끝났고 모든 재산은 둘째한테 넘기기로 했다. 만약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집안 행사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큰애 네가 주축으로 움직여야 할 거다. 각서에 적힌 내용 잘 읽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을 거다. 사인하는 순간 공증을 받아놓을 테니 그런 줄 알거라. 지금 이깟 보쌈 한 젓가락 먹고 김장김치 몇 포기 가져갔다고 저보고 5억을 토해내라고요? 이건 도둑심보 아닌가요? 저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요. 의사 며느리 이제 안 보고 싶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어머님 욕심이 너무 과하시네요. 형님은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서류를 전부 찢어버렸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로 걸어가더니 트렁크에 있던 김장김치가 담겨있던 통을 전부 다 밖으로 패대기 쳤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김치들을 먹지 못하게 발로 지지겨 버렸어요.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시모가 만든 김치를 못 먹게 만들었다고 마당에 있던 호스에 물을 틀어 형님의 얼굴을 향해 쉬지 않고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형님을 막아서며 차로 데려가려 하는 순간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아주버님을 뿌리치며 달려들려 하자 시모가 바닥에 지지겨진 김장김치를 들어 형님의 얼굴에 마구 문대셨네요.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갔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이 물을 뿌리던 호수를 찾기 시작했고 남편은 수도 밸브를 잠근 다음 아주버님한테 2번 다시 서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멱살을 잡은 채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계속 고통스러워하자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배추를 헹구고 대야에 남아있던 물로 형님의 얼굴을 대충 씻어내고 둘은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그렇게 난장판이 된 집안은 정적만 흘렀고 시모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괴로워하셨습니다. 시부께서 시모를 방으로 모신 뒤 저희 부부는 마당을 정리하고 한참 동안 시부모님 옆자리를 지켜드린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 내외와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지만 가족이라는 게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르겠네요. 그 난리를 쳤으니 몇 년간은 얼굴 볼 일 없을 테지만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칠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형님 내외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푸는 호의는 당연한 거고 형님은 그게 권리인 것 마냥 행사하는 게 정말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결혼 10년 차 된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이 기분 나쁠 정도로 점점 심해져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걸 갖추고 살 수는 없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비교를 당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어차피 사건은 터지게 되었고 시모는 용서해달라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더 이상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지가 않네요. 결혼하고 나서 한 7년 정도는 시댁 식구와 알콩달콩 잘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주말만 되면 시댁에서 함께 모여 저녁 식사하던 도중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도련님 결혼 문제가 또다시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어두워졌네요. 민성아, 너는 정말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러다 애미 세상 떠나면 그제서야 결혼할래? 생각이 없는 거니? 아니면 여자가 없는 거니? 사지 멀쩡한데 왜 여자가 안고 있는지 엄마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데려오기라도 좀 해봐라. 인연이 없는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이 세월 동안 혼자 살았겠어요? 기다려보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한번 신청해보자니까. 요즘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다더라. 싫어요.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인연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를 첫눈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한다고요. 결혼정보 회사에서 나오는 여자들이야 거의 다 돈 보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다는 거야?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내가 살짝 물어보니까 학벌 좋고 능력되고 지방까지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한 트럭은 달라붙는다고 하더라. 이번 기회에 여러 명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시키는 거 좋을 것 같지? 내가 믿을 만한 곳을 알아놨거든.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곳에서 결혼한다는 말은 들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안 되면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 맞아. 너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 회사 일도 바빠서 여자 만날 시간도 없는데 이럴 때 기회를 잡는 거지. 시모는 갑자기 결혼정보회사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고 도련님은 자신이 원하는 만남은 아니었는지 꺼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끈질긴 시모는 결국 도련님을 설득하게 되었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 절차를 밟게 되었네요. 시모의 집안 같은 경우 시부께서 사업을 꽤 크게 하시고
그 밑에 남편이 함께 일손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도련님의 경우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부의 사업이 도련님과는 맞지 않는다며 이어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만 시부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일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마음이 맞아 결혼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와의 인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는 정말 마음이 넓고 배려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셨죠.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고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회사 정보 업체에 도련님을 등록하면서부터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나이가 32 정도 됐었는데 시모가 다른 여자들의 능력과 집안들을 보게 되면서부터 저에 대해 조금씩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다가 다시 모이게 된 주말에 시모의 알 수 없는 말들이 식사 분위기를 망쳤네요. 애미야, 내가 최근에 민성이랑 결혼정보 업체에 등록하고 왔잖아. 그리고 조건이 비슷한 여자들을 쫙 소개받았는데 글쎄 너보다 젊은 여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 거기에다가 능력도 좋고 지원까지 부족할 게 없으니 그나들은 왜 진작에 이런 데서 알아봐주지 않았는지 후회가 되더라니까. 보니까 점수 500점이 만점이던데 애미 너는 점수가 어떤지 확인해 보니까 239점인가 하더라고. 그래서 만점 기준으로 몇 점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 글쎄 50점도 아닌 빵점이라고 얘기하더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 빵점이냐고 물어보니까 결혼했을 당시의 기준으로 나이가 32살이었는데 남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나이가 어린 신부감을 원하기 때문에 32살 정도 되는 여자들은 50점을 깎고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런데 능력 좋은 여자는 또 그게 아니라네. 하지만 에미너는 그때 당시 그냥 비서일만 하고 있었고 집안도 그저 그렇고 대학도 들어본 적 없는 2년제 나와서 그런지 점수를 주려 해도 데려갈 수 있을 만한 남자가 없다고 빵점을 줬더라고. 솔직히 얘기 듣고 너무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건 아니니까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냥 재미로 봤다 생각해라. 에미 너는 지금 집안일도 잘하고 며느리 역할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 여기까지 이끌어줬고 그냥 그때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했다는 거지. 에미가 싫다는 거 전혀 아니다. 그런데 내 큰 아들을 등록하니까 만점 나오더라고.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이런 말씀하실 거면 그런 곳에서 민송이랑 결혼시킬 여자 알아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조건이 좋은 여자일수록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성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요? 그리고 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요? 하준 엄마를 제 기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왜 어머니랑 정보 업체 기준으로 맞추는 건데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가축도 아니고 사람을 등급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현실성에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조건이 좋은 여자일수록 뒤가 구리다는 거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봐와서 알아요. 나중에 다 뒤에서 호박씨 까던데요. 그런 업체에 입만 살았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을 거라고요. 자기들도 돈 벌어야 하는데 흠집난 걸 얘기하겠어요? 시모는 남편의 한마디에 입을 꾹 닫으셨고 시부 또한 그런 곳에서 알아보는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며
남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얼굴이 붉어지셔서는 무언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셨고 그때부터 조금씩 시모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업체 측에서 소개해주는 여자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결혼할 만한 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한두 번 만나봐서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업체에 등록하고 결혼을 서두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없고 급한 사람들이라 잠깐 만난 감정으로 상대방과 잘 맞을 것 같은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들으려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도련님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했는지 시모와 단둘이 결혼 얘기를 주고받는 듯 보였고 모두가 모인 주말에 한 여자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주며 새로 한 식구가 될 며느리라고 소개를 해주셨네요. 처음 보게 된 정보업체에 등록한 여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기 위해 약간 경계를 하며 상황을 주시했고 도련님과 시모는 인사하러 들어온 여자와 몇 번 만났었는지 친근하게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자리에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면서 여자가 주도권을 잡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저도 여기 업체에 등록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얼마나 많이 오던지 하루가 모를 정도로 스케줄이 잡힌다니까요.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저번에는 저보다 15살이 넘게 차이나는 아저씨랑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하도 외로워 보이길래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잠깐 분위기나 맞춰주고 말동무 좀 해줬는데 글쎄 그 아저씨가 죽도록 따라다녀서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돈만 많다고 해서 뭐든지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정말 업체에 처음 겪어보는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왜 결혼 못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민성 씨 만나서 더 이상 업체 전화 안 받아도 돼서 얼마나 편한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민성 씨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명문대를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따로 방에 들어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도련님이 저 여자와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길래 도련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할 거냐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서둘러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었었네요. 정말 진지하게 꽤 오랜 시간 만나보고 결혼을 생각해야 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여자 측 부모님께서도 급하게 결혼을 서두른다며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보업체에서 정한 기준의 점수에서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좋은 조건의 남자와 만났을 때 서둘러 결혼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셨답니다. 불안한 마음 어쩔 수 없었지만 둘이 좋다는 거 무작정 말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서 방에서 나가는 도련님을 더 이상 말릴 수도 없었네요. 남편과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시부께서 시모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서로 싸우시는 목소리가 주방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고
남편은 당황했는지 급하게 방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냐며 두 분의 싸움을 진정시키려 하자 시모가 문을 박차며 방에서 나오시더니 시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셨네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겠다는 거야? 내 아들이 좋다는데 당신이 뭔데 반대를 해? 그러다 두 번 다시 여자 못 만나서 평생 혼자 살다가 고독사로 세상 떠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결혼하고 지지고 볶든 이혼을 하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기분 더러워지게 방으로 데려가서 말을 해야 돼? 새벽같이 음식 준비하고 최대한 나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민성이를 위해서 뭘 해줬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왜 큰 소리야? 그럴 거면 당신이 민성이 짝 좀 찾아주던가. 뒤에서 입만 나불거리면 다 되는 줄 알아? 한 번만 더 그 입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난리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이래서 황혼 이혼하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늙으면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야? 정말 못났다. 시모는 그동안 목소리를 높이며 시부와 싸운 적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날은 저희 모두를 당황시킬 정도로 시모의 목소리가 높았고 그동안의 불만들이 많이 쌓였었는지 화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인사를 왔던 여자도 시모의 모습에 당황스러웠는지 어색하게 서서 시부모님의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는 속 터진다는 한마디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모는 그 여자의 손을 잡더니 시부에게 노망난 노인네 말 귀에 담지 말라며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앞으로 무언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온 가족을 덮칠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들었네요. 그렇게 도련님은 정보업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이라서 그런지 깨가 쏟아질 정도로 둘의 사이는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한 감정까지 들 정도로 서방님과 동서의 사이는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면서 한 해 두 해 넘어가다 보니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매번 오는 명절날 모두가 함께 모여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며느리로서 최대한 노력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바뀐 건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과 그리고 뭐든지 동서와 함께 하면서 저는 투명 인간 취급하며 대우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크게 바뀐 점이었죠. 저는 그래도 만 며느리니까 제 위치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힘든 일은 뭐든지 저를 시키셨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시댁 일을 해왔습니다.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놔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도 저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뒤늦게 온 동서는 일손을 돕겠다며 양파를 걷어붙이는데 시모가 갑자기 동서를 부르더니 저보고 들으라는 것 마냥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너네가 뭐라고 그랬니? 명절날 우리 집에 오면 무조건 주방에 들리지 말고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잖아. 네가 워낙 바빠서 시간도 잘 못 내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
그런데 오자마자 주방에 들어가면 시엠이랑 누가 놀아줄 건데? 명절 음식은 큰애가 늘 해오던 거라 누가 옆에 있는 것보다 혼자 하는 걸 오히려 편해한다. 그러니까 나랑 시간 보내자. 저를 딸처럼 대하셨던 시모는 더 이상 저를 딸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명절날만 되면 시댁에서 일해주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서운함들이 저에게도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한참 동안 대화 나누던 동서가 방에서 나오더니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면서 전을 부치고 있던 저에게 다가와 일손을 도와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저에게 뭘 원하는 건지 몰라 직설적으로 동서한테 할 말이 뭐냐며 정색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형님, 저는 그냥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본 건데 사람 무한하게 왜 이렇게 정색을 하세요? 저는 알지도 못해요? 동서, 생각을 해봐. 어머님 방에서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고 한참 있다가 나와서 다짜고짜 내 앞에 앉더니 아버님과 그이가 하는 사업에 대해 캐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남자들이 하는 사업을 나라고 알겠어?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되지. 나한테 와서 사업에 대해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동서 속마음을 알 수가 없네. 솔직히 아버님이랑 아주버님께서는 맨날 붙어 지내시면서 일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이가 뭐가 부족해서 사업을 배우지 못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주버님보다 민성 씨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이도 한 자리 차지해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나중에 아버님 세상 떠나시면 그이가 물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대화 좀 해봤는데 아주버님보다 저희 남편이 훨씬 더 머리도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죠. 사업이야 어차피 반복되는 직업이니 몸에만 익숙해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저희 남편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아주버님을 내치고 그 자리를 꿰차겠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 상호 직책 위치가 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희 남편은 앞으로 대표의 위치에 있을 테고 아주버님은 그 밑에 남는 자리 하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고요. 오늘 저녁에 아버님과도 대화 좀 해보려고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사는 인생 원래 다 그렇죠. 서로 뺏고 뺏기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동서는 제가 부친 전을 입에 털어넣으면서 저에게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슬슬 숨기고 있던 발톱을 저에게 드러내는 것 같았고 동서의 행동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이 함께 맞춰온 시간을 무시하고 그 사이를 서방님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서 하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제가 별 반응이 없자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는지 저보고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하면서 자리에 일어났고 기분이 확 상한 저는 동서에게 한마디 했네요.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명절날 일만 하는 가정부 주제에? 나 들으라고 한 말이야? 동서 지금 제정신 아니지? 지극히 정상이고요. 당연한 걸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명절날만 되면 주방에서 전만 부치고 있는데 그게 가정부 아니고 뭐겠어요. 허리 하나 피는 것도 눈치 보고 계시잖아요. 이래서 집안 조건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동서는 이 집 식구 아니야? 당장 주방으로 들어와서 설거지라도 해. 뒤에서 어머님이 아껴주신다고 완전 개념이 없어졌구나. 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님, 형님이 저보고 주방에서 설거지 하라는데 일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네가 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당장 나오거라. 어디서 만점 받은 애랑 빵점 받은 네가 지금 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감히 설거지를 시켜? 요즘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더니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그럼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고 뭔데요? 동서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명절 때마다 일해주는 가정부라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동서가 왜 저렇게 됐겠어요? 어머님께서 하도 감싸고 도시니까 저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빵점 받은 저는 며느리 하지 않을 테니 만점 받은 동서만 끼고 살아보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음식하고 싶지 않네요. 인형 끊으면 누가 손해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 순간 시모는 끓고 있던 수정가에 국자를 집어넣더니 시모에게 대든다면서 펄펄 끓고 있던 수정가를 저에게 뿌리기 시작하더니 되들어보라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다행히 몸쪽으로 뿌리지는 않으셔서 급하게 주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충격적인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놀라게 만들었네요. 그때 받았던 치욕은 지금 생각해도 살이 떨릴 정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동서가 뒤에서 저를 바라보며 비웃던 얼굴이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 있던 남편과 시부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멀찍이 서방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네요. 남편은 제가 몸을 떨며 좀 전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 상황 설명을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문을 박차면서 집으로 들어갔고 동서의 한마디에 저희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시댁에서 나오면서 인연을 끊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서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들이 제 귀에 대고 무슨 말을 속삭였어요. 제대로 듣지 못한 저는 아들에게 재차 물어봤고 아들이 저에게 속삭인 한마디에 경악을 하며 남편에게 아들이 했던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확실하게 들었다는 아들의 진실된 말에 집으로 돌아온 이후 남편은 동서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 모두가 동서에게 평생 속으면서 살아왔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고 끔찍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고 저희에게 화가 잔뜩 올라있던 시모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남편이 조사했던 증거물들을 올려놨습니다. 하준이의 결정적인 한마디 때문에 혹시나 해서 재수 씨의 뒤를 좀 밟아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네요. 몇 달 전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날따라 재수 씨가 술이 좀 과한가 싶었는데 화장실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먹은 상태라 제 아들이 화장실을 가려다가
재수 씨와 마주쳤고 하준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랑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갔을 때 제 아들이 차에서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보다 큰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몇 번이나 재차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들었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뒷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한 건물에서 정말 하준이보다 큰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재수 씨랑 둘이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 아이가 재수 씨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말이 고스란히 녹음까지 되었죠. 동서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모두를 숨겼다는 사실에 시부와 시모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업체에서 내민 정보만 믿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동서에게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뒷목을 잡고 계셨어요. 서방님도 이런 사실은 알지 못했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치며 아이의 존재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할 말을 잃어버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숨기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업체 측에서 아이가 있다는 말에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방법 하나를 알려주었어요. 아이만 없으면 완벽한 조건이기 때문에 숨기기로 하면서 추가적인 요금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제 정보를 수정했고 그때부터 저와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듯 몰려왔어요. 나이도 30이 넘지 않았던 29살에 집안도 괜찮고 학력도 좋으니 많은 사람들과 선을 볼 수 있었고 민성 씨를 만났지만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솔직하게 말을 하려 했지만 제가 겪었던 사정을 얘기하면 결국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는 29살 때 35살인 서방님과 결혼을 했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아이는 벌써 14살이었어요. 32살이 된 동서한테 14살의 아이가 있다는 건 저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었죠. 결국 이러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서방님과 헤어질 수 없다며 매달리고는 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모두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방님이 제일 큰 충격을 받았고 시모는 당장 이혼하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니 아이한테 아빠라는 존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능력 좋은 남자를 알아보다가 서방님을 만났다고 하네요. 업체 측에서는 결혼 이후 나중에 다 얘기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산다고 얘기해서 정보를 수정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 진실을 얘기하는 게 힘들었다며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까지 전부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서방님은 동서와의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모는 다시 동서가 없었을 때처럼 저에게 잘 해주시려 전화도 자주 하면서 살갑게 행동하시네요.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과 차별이 없었던 일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어가시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시모와의 인연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고 앞으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시모는 동서가 신혼이기 때문에 아이를 천천히 가지려 했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동서에게 중학생이나 된 애가 있어서 망설이고 있었던 거였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던 동서가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접근했다면 아마 모든 삶이 달라졌을까요?
시모와 동서의 행동들이 결국 가족 전체를 찢어지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시부는 시모가 저에게 펄펄 끓고 있던 수정가를 뿌렸다는 거에 화가 나셨는지 시모가 그토록 원하시던 항혼 이혼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시부는 한번 결정한 건 절대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네요.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현재 업체에게 소송을 걸은 상태이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가족의 사연을 통해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